자, 그러면은 저희 그 최지용 오마이뉴스 법조팀장님께서 조금 일찍 가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토론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끝까지 남아 계시다가 그 질의응답을 받으면 제일 좋은데 중간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오늘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법조팀장님께만 특별히 토론을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질문도 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 논의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최지용 오마이뉴스 기자님 토론해 주세요. 네, 오마이뉴스 최지용입니다. 제가 기자 생활한 지 이제 9년 정도밖에 안 돼서 뭐 이렇게 교수님들이나 대선배님들 옆에 이렇게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한데요. 이상한 기분이 드는데요. 아까 이 토론회가 열리게 된 트리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희가 최근에 법조 기자단에서는 종종 있는 일인데, 출입정지 1년이라는 징계를 받아서, 네, 이게 조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좀 개인적인 경험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기자 생활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좀, 방금 이렇게 발제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되게 피부로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 게, 제가 기자 시작하고 나서 4년 정도는 사회부에 있으면서 출입처가 없었어요. 네, 기자단이나 어디 소속돼 있지 않고 자유롭게 이제 환경과 노동 분야를 취재를 했었고, 그리고 5년 차에 들어서면서 정치부로 가서 이제 국회 기자를 하면서 지금 정치부 4년, 그리고 방금 또 많이 이야기 나왔던 이제 청와대까지 출입을 하다가 이제 법조팀에 온 지 이제 한 6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비출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출입을 하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취재했던 경험과 이렇게 출입처 또 여러 한 3군데 정도를 경험해 보니까 제가 출입처 없이 취재할 때는 특종도 많이 하고 상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최근 5년 사이에 한 번도 상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 정도 받았던 것 같네요. 근데 실제로 그만큼 좀 출입처가 있다는 거는 그 취재에 제한이 생기고 좀 크게 볼 수 있는 취재를 하기 좀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인 경험으로 느꼈던 거고요. 최근에 지금 이제 오마이뉴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법조팀 얘기보다. 저는 이제 2009년에 기자 생활 시작했지만 2001년에 오마이뉴스가 이 인천공항 기자실 문제로 좀 어떤 기자실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사회적으로 좀 먼저 했던 경험이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입사할 때마다 교육을 받는 거라, 2001년에 이제 인천공항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인천공항 쪽에서 이제 취재를 막는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이후에 이제 2003년 이렇게 발제해 주신 대로 기자실 폐쇄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오마이뉴스는 되게 지지하는 편에 서 있었는데, 지금은 되게 경계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곳을 출입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국회와 청와대, 그리고 외교부와 통일부, 그다음에 법조, 그리고 서울시, 요렇게 저희가 지금 출입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각 지방의 주재 기자가 있는 곳에 시도청 출입 정도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다 파악을 못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마이뉴스가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집중하는 분야들, 정치 분야, 또 사회 분야, 또 통일 외교 분야, 이런 분야들이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출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자단에 속해서 이렇게 출입처가 있는 입장에서 기자단을 비판해야 되니까 조금, 불편한 마음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조 기자실의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징계를 받게 된 거는 이제, 이재용 판결이 이제 2월 5일에 있었는데, 항소심 판결이 있었는데, 저희가 2월 8일에 이제 항소심 판결문 전문을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9일부터 징계 논의가 이루어져서, 2월 30일에 최종적으로 1년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칼럼으로 썼고, 여러 차례
뭐 민원인에서도 관심을 보여주셔서 아는 분들도 계실 건데 뭐 그 안에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이제 가입에 대해서 그 법조 가입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징계받는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그 법조 기자단 가입만큼이나 되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징계에 투표할 수 있는 매체는 그 여기에 나와 있던 그 법조 일진 기자단, 소위 말하면 대법원 기자단에 속한 매체만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7개 매체인 걸로 아는데 20몇 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법조 기자단이라고 하면은 쉽게 말하면 이제 법원 기자단, 지검 기자단, 고검 기자단, 대검 기자단, 그리고 대법원 기자단을 묶어서 법조 기자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총 5개의 출입처. 근데 이제 대검 기자단이 이제 헌법재판소나 법무부까지 이제 좀 보통 마크를 하고 하니까 보통 5, 6개 정도의 출입처가 묶여 있는 기자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법원에서 이제 룰을 어겼다고 해가지고 법원 기자단에서 최초 징계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법원에서 이제 법원 기자단 중에서도 이 일진 기자가 대법원에 있는 매체만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하고 처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 판결을 공개한 거에 대해서 징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엠바고 파기냐 아니냐에 대해서 투표를 결정합니다. 투표를 했고 징계를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은 벌금을 할 거냐, 출입 정지를 할 거냐, 퇴단을 시킬 거냐 이렇게 놓고 투표를 했는데 아슬아슬하게 출입 정지가 됐어요. 네, 이게 뭐 쉽게 말해 수사까지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잘못했으면 퇴단될 뻔했습니다. 퇴단될 뻔했는데 아슬아슬하게 출입 정지가 됐고 그 출입 정지가 퇴단시켜야 된다는 매체보다 두 개밖에 안 많았어요. 그러니까 벌금을 내려야 된다라는 매체는 하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저희는 이제 어쨌든 징계를 출입정지로 받기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쉽게 말하면 여기 대법원 기자단에 이제 법원 기자단이 올립니다. 여기 가입 투표랑 마찬가지로. 그래서 출입정지 징계를 안으로 올리는 거죠. 대법원 기자단에. 그러면 대법원 기자단에서 제가 이제 또 가서 소명을 하고 이제 투표를 해서 또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참 여기서도 참 되게 재밌었던 게 출입정지를 그러면 1개월 할 거냐, 6개월 할 거냐, 1년을 할 거냐를 놓고 투표를 했는데 1년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7표가 나왔는데 1개월과 6개월을 합하면 1년보다 표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출입정지 1년은 과하다라고 의견을 가진 분들이 더 많은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선출직 공무원 투표처럼 지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번에 개헌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비례성에 대해서. 분명히 1년을 징계하자는 사람보다 1년보다 낮은 징계를 원하는 매체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이유로 1년 징계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드렸어요. 기자단에. 이런 식으로 징계하면은 수긍하기가 어렵다. 앞으로 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징계가 있을 수 있는데 좀 이런 징계 방식은 좀 바꿔야 된다. 그리고 왜 징계를 하는지, 그리고 왜 출입정지 1년인지, 그리고 저희가 소명을 했잖아요. 저희 소명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일체의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해줘야 된다. 모름이 어쨌든 법원과 검찰을 출입한다는 기자들인데, 판결을 하면은, 양형 이유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설명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향후엔 좀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직전까지 청와대 출입을 했었는데, 청와대도 법원이나 검찰만큼 엠바고가 정말 많은 곳이거든요. 대통령의 일정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곳인데, 그래서 엠바고가 깨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저는 최소한 징계를 내리더라도 어떤 일이 있었고 이 일이 왜 엠바고 위반이고 이거에 대한 소명은 어떤 거였고 이 소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했고 그래서 며칠에 출입정지 내린다 이렇게 보통 알려주거든요.
법조기자단에서는 그것조차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개선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더니 좀 아무래도 그래서 더 미운 털이 박힌 건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좀 내부에서는 좀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이 판결문 공개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공론화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민원연 논평도 써주셨지만 기고도 받고 인터뷰도 하고 향후에도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전체 판결문을 공개할 계획이에요. 예, 제도적으로도 너무 잘못 알려져 있어요. 뭐 심지어 대법원 기자단에서 모 대 선배님께서는 법적으로 대법 판결이 나지 않으면 1, 2심 판결문은 공개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냐면 제가 저희 소명에 이재용 판결문이 지금 일반에 공개가 됐다. 우리가 공개하고 나서 3일 뒤에 일반에 공개가 됐으니까 이거는 비공개해야 할 이유가 없는 판결문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소명을 했는데 형소법을 뽑아 오셔가지고 이제 보여주셨죠. 근데 저는 제가 그 자리에서 반박을 하면은 또 저희가 또 더 큰 징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는 그때 법원에다가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신청할 수 있는 루트로 이재용 판결문을 신청을 해서 받아놓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 선배의 말씀이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렇게 잘못 알고 있어요. 기자들도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한 번도 판결문을 신청해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법원이 그냥 다 주기 때문에 판결이 나면 주기 때문에 법원 예규에 보면은 확정된 판결문은 무조건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예외로 이제 열람 제한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당사자나 거기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열람 제한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이 이거 열람 제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해서 열람 제한이 되는 경우는 있어도 판결문 무조건 다 공개하게 돼 있어요. 저희가 확정된 판결문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착각을 할 수 있는데 1심이 확정되고 2심이 확정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대법원에 가서 이 판결이 뒤집어진다고 하더라도 1심 판결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2심 판결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심 판결이 확정되고 2심 판결이 확정되면 공개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기자들도 그 조항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그런 문화를 좀 바꿔보자라는 취지도 있고, 그리고 이 판결문을 공개하는 과정이 얼마나 지난한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 또 국정농단이라는 이 공공의 관심이 있는 이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공개한다는 차원으로 그 작업을 준비 중인데, 회사에서는 또 갑자기 이거를 또 키워서 뭐 다 하자! 저기 임원박도 하고, 뭐 앞으로 쭉 계속 판결문 공개를 이걸 하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일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조 기자단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예, 저희는 이제 그런 일을 겪었고요. 지금은 그래서 제 주요 재판에 이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재판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는데요. 박근혜 재판 같은 경우, 박근혜 결심이 있었죠. 얼마 전에 있었고, 4월 6일날 이제 선고 공판이 있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자석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도 다 들어가지 못해요. 법조 기자단 기자들 다 들어가지 못하고, 풀이 들어가서 취재를 해서 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기자석이라는 게 기자단에게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제한을 받고 있고, 이게 이제 또 법조로 묶여 있기 때문에 법원 취재만 제한을 받는 게 아니라 검찰 취재, 법무부 취재, 뭐 대법원 취재에도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MB가 그 검찰 출석했을 때 그 수시로 이제 알려줘요. 뭘 했다. 지금 뭐 이제 조서 검토 중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문자로 알려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걸 못 받으니까 저희가 이제 다른 기자들 눈치를 보는 거죠.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막 기자들이 막 밖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무슨 일이 있구나. 그래서 물어보고, 뭐 공지 있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아마 오늘도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영장실질 심사가 있진 않지만, 그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되면 또 그런 식으로 또 취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까지 말씀드리고, 발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생각나서요. 제가 국회를 출입하다가, 국회를 출입한 게 아니죠. 이제 정당을 출입을 했죠. 이제 민주당과 정의당, 통합
진보당도 출입했었고 했었는데 주로 야당을 출입했습니다. 전 야당이요. 근데 국회는 사실상 기자단의 의미가 거의 없다고 봐도 지금 무관한 것 같습니다. 근데 국회와 여기에 일례로 이제 정의화 의장에 대한 간담회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도 되게 불만이 많았어요. 출입 기자였지만 되게 그 선착순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왜 바뀌었냐면요. 여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연합뉴스가 그 선착순에 못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도 그래서 되게 엄청 불만을 제기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있을 당시여가지고요. 청와대 출입에 이 풀 취재 부분에 들어가는 문제는 조금 저는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요번에 되게 상당히 많은 매체들이 들어왔고, 오마이뉴스는 주류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풀 취재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참여정부 때 들어가서 지금까지 계속 그 풀 취재단의 지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기자들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풀 취재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풀단 안에 들어가 있는 매체들끼리 이제 공유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청와대가 정말 저는 이번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 풀 안에서만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풀 기자단 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냥 청와대 출입만 하는 기자라고 하더라도 다 풀을 같이 동시에 공유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기자들 사이에서 난 풀단이야 라는 이 뭔가 으스댐 뭐 이런 것만 없다면은 이 풀단에 들어가 있는 기자나 들어가 있지 않은 기자나 똑같이 취재 소스를 제공받는 거죠. 뭐 한 가지 그 근접 취재를 하지 못한다. 풀단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근데 제가 6개월 정도 청와대에 있었는데 근접 취재 2번 들어갔거든요. 근접 취재를 2번 들어가 봤는데 물론 이제 그 현장에 가서 그 생생하게 그걸 취재하고 하면은 또 뭔가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어쨌든 풀 취재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현장에 가 있다고 해서 내가 현장에서 본 거를 내가 따로 기사를 쓸 수가 없어요. 풀로 다 써야 됩니다. 풀에 다 녹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신사협정 위반이 되는 거죠. 내가 거기서 남만 들은 워딩이 있는데 이걸 풀에 안 쓰고 풀에다는 안 쓰고 내가 따로 기사화했다라고 한다면 되게 비판을 받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그 홍준표가 이제 청와대 처음 와가지고 그 미투 관련해서 임종석에게 농담 던진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풀 기자다가 보통 그런 회동에는 풀 기자가 3명이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서 이 사전 환담이 이루어지는데 사전 환담은 원래 매뉴얼상에는 풀에 넣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걸 얘기를 들은 풀단 기자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건 풀에 넣어야 된다라고 해서 공유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사화가 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제가 여기서 제안해 주신 것 중에 뭐 정보 공개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그런 제한된 취재에 대한 공유 이런 것들이 기관에서 좀 주도적으로 한다면 뭐 이런 거죠. 뭐 검찰이 티타임을 한다. 그러니까 3차장, 2차장이 티타임을 하는데 이 티타임은 출입사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일진 기자단은 아니어도 들어갈 수 있는데 비출입사들도 이 티타임 내용을 사실 다 받아봐요. 기자들끼리 다 공유를 하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을 뭐 익명 처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냥 익명 처리를 해서 검찰이 공개하는 방안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청와대 같은 경우도 이추추관이라고 해가지고 기자들만 들어가는 웹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에 그 풀이 다 공개가 올라와 있어요.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부의 이브리핑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공개를 한다는 취지로 하는 건데 이런 게 확대되면은 기자단 이 문제를 해소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뭐죠? 순방. 이 순방이 또 되게 그 청와대 같은 경우는 재밌는데요. 저는 이제 첫 미국 순방만 제가 취재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못 갔어요. 풀단인데도 못 간 이유는 뭐냐면 비용 때문에 못 갔습니다. 제가 워싱턴을 다녀온 다음에 그 다음이 러시아였고, 그 다음이 뉴욕이었고, 그 다음이 에이펙, 동남아 순방이었는데,
제가 워싱턴 순방 갈 때 비용이 한 800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제 800만 원 정도를 내주고 제가 이제 취재를 간 거죠. 근데 비출입사, 그러니까 풀 기자단 이외의 출입사에게도 이 문호를 개방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했어요. 근데 에이펙 같은 경우 필리핀, 인도네시아 몇 군데를 가는 일정에 오픈이 됐는데 신청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비용이 한 700만 원, 800만 원,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나오니까 대부분 되게 어려운 매체들이잖아요. 이게 되게 대부분이 포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남은 자리를 이제 풀기자단 중에 좀 경제력이 되는 매체들은 매번 가죠. 매번 가는데 이제 청와대는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매번 우리 해외 순방을 보도하는 매체가 있고 어쩌다가 한번 중요한 순방만 오려는 매체가 있는데 이 매체를 우리가 똑같이 응대를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워싱턴에서 취재된 풀이 그 풀단에서만 공유되지 않고 전체가 다 공유가 된다면 기자 이걸 취재하고자 하는 기자들 전체에 공유가 된다면 그 문제도 조금 해소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갈 의지도 있고 자금도 되는데 이제 막히는 경우죠. 청와대는 그럴 때 이제 민항기를 이용해서 취재를 하게끔 했었거든요. 조금씩 그런 풀 수 있는 대안들을 찾으면은 좀 이런 문제들은 좀 풀릴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기자들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나 청와대 출입 기자야, 나 법조 출입 기자야, 라는 그런 어떤 이 기자단이나 내 출입처를 나의 권력화해서 내가 거기를 출입하고 있다는 게 뭔가 대단한 일인 것처럼 의식하고, 그런 자세를 일단 버린다면은, 그러니까 여기 와서 다른 매체가 여기 와서 취재하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나도 여기서 취재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좀 특권의식이 기본적으로 좀 사라져야 이 기자단 내부에서의 문화가 좀 사라질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법조 기자단에 있고 법조 기자단이 가진 폐쇄성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기자들이 자기가 이 출입하고 있는 거에 대한 특권 의식만 내려놓는다고 한다면 특히 다른 기자의 취재 접근을 막지 않는다면은 얼마든지 이재용 출석했을 때 발생했던 문제 이런 것들도 그 사람이 이제 풀 기자단에 들어와 있지 않다고 해서 기자단에 들어와 있지 않다고 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그러니까 있다고 해서 발생이 안 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런 돌발 상황은 어떻게든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제가 그런 관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기자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 되게 의아했던 게 그렇게 되면 그런 리스크가 다 관리가 되나? 안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들까지 다 이제 문호를 개방하면 오히려 그런 문제는 더 줄어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두서 없이 그냥 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곧 일어나야 돼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네, 가겠습니다. 저도 더 듣고 싶은데요, 지금. 네. 질문 좀 해주실래요? 전 길게 지금 나름 들어서 네. 예. 출입정지 되셨으니 앞으로 특종이 더 많이 나오죠. 네, 저희 지금 판결문 기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뉴스타파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뉴스타파가 입수한 여러 가지 문서들 이런 것들을 다 이 오픈 시키고 계시고 있고 그런 거를 아카이브 형태로 계속 쌓고 계시는데 저희는 이제 요걸 기회로 해서 이 판결문에 대해서 좀 시민들에게 소스를 공개하겠다 해서 지금 31개의 판결문을 받는데 한 3주 정도 걸렸습니다. 돈도 내야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근데 앞으로도 계속 이 판결문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판결문 공개 대행 서비스를 할 생각이니 네,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예, 질문. 우리 이명진 스님 발제문에도 나왔고요. 이게 이제 청와대에도 그렇고 여기 발제문에도 나왔던 서울시 출입 기자 운영 규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근거는 그러니까 어떤 법적인 어떤 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율규약인 거잖아요. 구속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자들은
그 안에서 그 규정을 지켜야 하고 거기에서 부당한 징계를 받아도 거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징계를 받는 기자나 언론사나 어찌됐든 간에 결국에는 이 자율적인 어떠한 근거도 없는 출입 기자 운영 규정의 틀에 모두가 갇혀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 특권을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징계를 받은 언론사도.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 법조 기자단이 청와대 기자단보다 더 독한 것 같고 청와대는 지금 오히려 아까 그 풀이 나름대로 그러니까 풀에 들어가지 않은 기자들도 그 정보를 공유한다거나 그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최근에 네이버 그 뉴스 제휴 순인가 그거를 가지고 지금 청와대 출입 기자를 제한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청와대 기자단에서 요구하는 것일까 아니면 청와대가 생각하는 것일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기자단이 그런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식으로 애매한 그런 답변을 좀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진실은 뭘까라는 생각도 들고 청와대 기자단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 제가요 네. 저희가 경계에 있다 보니까 저기 춘추관에 계신 그 과거 당직자분들께서 많이 저한테 의견도 물어봐 주시고 해가지고 저도 의견을 많이 드렸어요. 청와대에 가입하는 거는 그러니까 청와대에 등록하는 거, 청와대 출입을 등록하는 거는 그냥 신문법이나 그러니까 매체로 등재돼 있는 매체는 다 오픈을 시키고 그리고 이 춘추관에 출입하는 거는 어차피 그 신원조회를 엄청 센 신원조회를 받아야 되거든요. 한 4주 걸립니다. 이게 신원조회 넣으면은 그런 신원조회를 거치는데 그러면 그런 신원조회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출입하는 거는 허용하면 되지 않겠냐. 그러고 나서 이제 풀취재의 문제인데 풀취재가 사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풀취재를 하려고 하면은 제 생각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청와대의 사안에 대해서 거의 상시적으로 보도를 하고 제가 풀에 들어간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3명이 들어가면 사실 저 혼자 일할 경우가 있어요. 좀 되게 연차가 높으신 선배 분이랑 짝꿍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풀이 너무 빈약해요. 그분이 이 취재한 풀이 또 이 현안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하고 짝꿍이 됐다라고 한다면 빨리 이걸 받아쳐서 소스를 공유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빈약하니까 녹음을 다시 들어야 되고 하면서 또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서 이 네이버 이야기가 나오고 포털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그 정도가 되면은 그러니까 포털에 기사를 보낼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취재력이 된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를 좀 기준을 삼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건데 그건 제가 안 되겠다고 반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청와대는 고민이 그런 거죠. 이걸 그냥 없앴으면 좋겠어요. 없앴으면 좋겠는데 청와대도 이제 근접 취재라는 거는 되게 까다로운 문제고 하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해야 되는데 언론사들이 대부분 동의할 만한 그런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안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미디어 오늘 기사에 나온 정부 부처 80% 출입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도 그 기준에 미치지 않아요. 이미 풀사인데도. 근데 지금 풀사들 중에서도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풀사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새로 진입할 때 어떤 매체 기준을 정하긴 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청와대가 기자단은 그거죠. 원래 2풀이 있었어요. 2풀이 뭐냐면 1풀에 들어오지 못한 매체들, 특히 종편들. 그리고 근데 1풀, 2풀의 차이가 있었냐? 없었어요. 그냥 다 똑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로 이번에 들어온 매체들도 우리끼리 그럼 풀 만들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풀, 2풀 없어지고 이제 1풀로 다 들어왔다고 하는데 풀이 2개가 아무 의미 없이 너는 1풀이고 나는 2풀이야 라는 경계만 있을 뿐이고 역할이나 그 효과는 전혀 차이가 없는데 굳이 그런 경계를 두는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되게 저는 왜 그런 프라이드가 생기는지 잘 모르겠는데, 나는 청와대 출입 기자고, 거기에서도 나는 풀단 출입 기자야, 라는 어떤 자부심, 뭐 이런 거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쓸데없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저는 그게 사라지면은 경계는 무너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징계 얘기해 주셨는데, 징계가 상식적이지 않아서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청와대에서 여러 징계 사례를 봤는데, 여기 기사에 나왔지만 저희가 9주 징계 받았거든요. 민 대변인의 라면을 끓여 먹은 것도 아니고 계란 넣어 먹은 것도 아니라는 발언을 저희가 보도하면서 9주 징계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감면돼가지고 2달 만에 다시 들어갔거든요. 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와대 있으면서 가장 길게 징계 받은 건 3일입니다. 3일. 출입정지 3일. 근데 이제 출입정지 1년? 이거는 뭐 그냥 이제 뭐랄까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죄를 지어서 어떤 벌을 받는 거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1년이나 받을 벌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리지 못했는데 저희가 이거를 공개한 거에 대해서 징계하는 이유는 법원 기자들이 공개하지 않고 있었는데 공개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규정에도 없어요. 이거 판결문을 공개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도 없는데, 그러니까 관습헌법 같은 거죠. 관습헌법 같이 기자들은 판결문 전문을 공개하지 않아라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는데 그걸 깨고 저희가 공개를 했다는 걸로 제 입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네, 일종의 그런 건데요. 사실 그런 것도 다 저는 그런 의식에서 발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물론 중요한 일을 하고 있죠.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뭐랄까 어떤 약간 과시성 그런 식으로 좀 발현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징계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합의될 수 있는 징계라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기자들, 좀 상대적으로 좀 어린 기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오마이뉴스 징계에 대해서 이게 왜 1년이나 받아야 될 문제인가라는 불만을 많이 듣고 있어요. 듣고 있고 뭐 청와대 같은 경우는 뭐 반일 징계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반일 징계는 이제 오전에 출근했다가 이제 오후에 잠깐 나가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이제 안에서 이제 그 정도 징계는 뭐 가능하다라고 이제 합의가 되니까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좀 내부에서도 좀 뭐 합의되기 어려운 수준의 징계는 좀 어떤 근거도 없는 그리고 양형의 근거도 없는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부당하다고 얘기하는데 뭐 이거를 재심을 하거나 뭐 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내려지면은 받아야 되는 거고 이게 징계를 잘 이행하면 중간에 사면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YTN이 1년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데 YTN은 대법원 판결 전에 보도해서 1년 징계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판결문 공개가 대법원 판결 전 보도보다 더 큰 잘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6개월 정도 출입정지를 당하고 이제 복귀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또 질문 있으세요? 가셔야지 돼서. 법원이나 검찰에서 일단 자료를 다 뭐라고 하나 이 징계를 사실상 물가시키는 아까 그런 이야기했잖아요. 청와대에서는 불단 취재 결과에 대한 공유를 청와대에서 해준다 했잖아요. 네. 법원이나 검찰은 그런 걸 안 하나 보죠. 그러니까 저는 이 기관의 노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의 노력이 필요한지 하는 거하고 실제로 아마 이런 식의 출입 기자단 문제를 이 해결하려면 어떤 부분 말로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지. 아니, 그 뒤에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잘 답을 못 하겠고요. 그러니까 저희 사례를 얘기하면 저희가 판결문 때문에 사실 징계를 받은 건데요. 아까 얘기 드렸지만 기자들이 판결문을 한 번도 정식적인 루트로 신청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판결문이 우리가 판결문을 받고 나서 며칠 뒤에 공개된다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물론 기자들이 받는 판결문과 나중에 공개되는 판결문은 좀 다릅니다. 기자들이 받는 판결문은 비실명 처리가 안 돼 있거나 최소화되어 있어요. 기사에 참고해야 되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일반 시민들이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판결문은 상당히 이 비실명화가 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은 막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해요. 근데 이제 법원이 만약에 판결문을 기자단에게 제공하는 정도 수준으로 비슷한 시기에 그리고 비슷한 퀄리티로 공개를 한다면은 이 판결문 공개를 놓고 이런 기자단에서 생기는 불합리한 일은 생기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검찰이 티타임을 하는데 티타임은 쉽게 말하면 뭐 피의사실 공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 상황에 대해서 기자들이 기사에 참고할 수 있게 설명을 해준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되게 어떻게 보면은 필요한 작업인데 뭐냐면 기자들이 그래야 무리한 취재를 안 하거든요. 검사실에 몰래 들어가서 뭐 문건을 가지고 나오고 막 그런 일이 있어서 형사처벌 받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주 소수의 출입 기자들에게만 공유가 된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법조 취재를 하고 싶은 기자들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은 그러니까 어디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어떤 티타임이 있었는지를 볼 수 있게 그리고 요즘 검찰이 MB 구속영장 청구한다 이런 거를 티타임에서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웃겨요. 그래서 티타임 종료 시까지 엠바고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티타임에 들어갈 수 있는 매체 기자들만 그 사실을 알고 밖에 있는 기자들한테 지금 이렇게 발표했으니까 준비해놔. 그래서 티타임이 딱 끝나면은 그 안에 있는 기자들만 그걸 속보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MB 구속영장 청구한다라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애초에 이 티타임 자체를 공개하려고 했으면은 이제 그러니까 티타임은 사실상 백브리핑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브리핑처럼 막 딱딱하게 하진 않거든요. 기자들도 좀 자유롭게 질문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개방을 더 하면은 굳이 법조 기자단에 가입을 해서 이런 징계를 받고 이럴 필요 없이 취재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민원전에서 계속 좀 많이 도와주세요. 네, 그거는 제가 또 딱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한시간에 있어서요. 또 아직도 토론자가 세 분이나 남아서 박수로 보내드리고